1892년 7월 6일 이른 아침,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로크 레녹 기슭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호수 위로는 안개가 낮게 깔려 물과 하늘의 경계가 흐릿하게 풀어져 있었죠. 레녹 로지의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이 고요히 내다 보였습니다. 56살의 남자가 대나무 낚싯대를 손에 쥐고 천천히 강가로 내려섰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이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고향의 물가로 돌아와 연어를 낚는 습관을 오래도록 지켜왔지요. 신발은 이슬에 젖었고 손에 감긴 낚싯줄은 아직 물에 닿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릴을 천천히 풀며 물살의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물사의 한 마리가 낮게 날아 반대편 기슭으로 사라졌지요. 스코틀랜드의 여름 아침은 짧고 서늘했습니다. 카네기가 낚싯줄을 강물에 던져 넣는 동안 물살은 그의 발밑에서 소용돌이 쳤다 흩어지기를 반복했지요. 이 강가에서 그가 보내는 시간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사업의 언어도 협상의 언어도 없이 오직 물과 미끼와 기다림만 있는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이 여름만은 그 고요함이 대서양 건너에 소란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계선 그의 등 뒤로 아직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은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대서양 건너 펜실베이니아주 홈스테드의 강계선은 전혀 다른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위에서는 그의 이름이 붙은 제철소를 지키는 무장한 사람들과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요. 전보가 대서양을 건너 스코틀랜드의 우체국까지 닿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강계선 이 남자는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지요. 그는 릴을 감고 미끼를 손질하며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물고기의 무게만 걸려 있었고 대서양 건너의 소식은 아직 어느 배의 우편당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 남자의 이름은 앤드루 카네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지요. 이 남자는 한때 방직 공장에서 실패를 갈아 끼우던 소년이었습니다. 13살 무렵 그는 공장 바닥을 뛰어다니며 실이 끊기지 않게 손을 놀렸습니다. 그 손이 훗날 강 건너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손이 되었지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 노동자의 자리에서 시작해 노동자와 등을 진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대서양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지요. 같은 손이 한때는 실을 감았고 훗날에는 전신부호를 읽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낚싯줄을 감고 있었지요. 그 사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였는지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로지 암벽 날래는 아침 일찍 피운 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매년 여름 이맘때면 정해진 순서를 따랐지요. 이른 식사를 마치고 조끼 주머니에 회중 시계를 넣은 뒤 관리인이 손질해둔 낚싯대를 챙겨 강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도 다르지 않았지요. 그가 이 조용한 일과를 지키는 동안 대서양 건너 홈스테드로 향하던 전보는 아직 뉴욕의 부두조차 지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강물이 그의 발밑을 몇 번 더 지나갈 만큼의 시간이었지요. 그 답을 알려면 이 강가에서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덤펌린
배틀 소리가 하나둘 그치던 어느 겨울 저녁으로요. 덤펌린의 방직공 아들. 덤펌린은 배틀 소리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집집마다 다마스크 리넨을 짜는 수직기 소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았지요. 그 소리들이 겹쳐 도시 전체에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835년 11월 25일 그 골목 중 한 집에서 앤드루 카네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카네기는 손으로 배틀을 놀려 다마스크 리넨을 짜는 수직 방직공이었지요. 좁은 방 한켠에 놓인 그의 배틀은 하루 종일 실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 짙은 무늬를 만들어냈고 그 무늬가 곧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온 천은 정교했지요. 그 정교함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웃집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골목 안다른 배틀들도 하나같이 다마스크 무늬를 짜내며 저마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서로의 배틀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진척을 가늠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끊기면 누군가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죠. 어머니 마거릿 모리슨 카네기는 그 옆에서 구두를 깁고 식료품점을 거들며 생계를 보탰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방 안에 실 냄새와 가죽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겠지요. 덤펌린의 집 안 풍경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어린 앤드루가 실타래 사이를 오가는 낮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그 실타래 위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렸겠지요. 소녀는 그 방에서 아버지의 손이 만들어내는 리듬을 보며 자랐습니다. 배틀의 북이 좌우로 오가는 소리, 발판을 밟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지요.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도 그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시계였고 그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가족의 하루도 무사히 흘러갔지요. 그러나 그 리듬은 1840년대 후반 갑자기 끊겼습니다. 증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직기가 공장에 들어서면서 사람의 손으로 짜는 수직기 산업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기계 한 대가 사람 여럿의 하루치 일을 대신했고 덤펌린의 배틀들은 하나둘 소리를 멈췄습니다. 한때는 골목 전체가 겹겹이 울리던 그 소리가 이제는 드문드문 끊기다 완전히 잦아들었지요. 배틀이 멈추기 전까지 이 집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나오는 리듬으로 하루가 채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그의 손을 대신하게 되자 그 활기도 함께 사그라들었지요. 소년 앤드루는 아버지의 침묵과 어머니의 분주함을 번갈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누가 먼저 이민을 입에 올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가 그 결정에 동의하기까지는 오랜 저녁들이 필요했겠지요. 남겨질 세간살이를 하나씩 정리하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던 집의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던 순간이 이 가족의 덤펌린 시절 마지막 장면이었지요. 윌리엄 카네기의 배틀도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정교한 송이술로 존중받던 가장이 이제는 자신의 기술이 무용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도 더는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천 앞에서 손을 놀리는 일은 점점 뜻을 잃어갔지요. 집안의 사정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그 시절을 회고하며 저녁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 소년이 허기를 견디는 나름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뱃속의 소리보다 잠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밤들이었겠지요.
창밖으로는 멈춰버린 이웃집 배틀의 그림자만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결정은 하루아침에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두고 이 가족은 여러 밤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결국 남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덜 위태로운 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낯선 대륙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적어도 덤퍼민에 남아 계속되는 몰락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친척들의 편지가 이 결정에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도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 낯설지만 견딜 만하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런 편지 한 장이 대서양을 건너오기까지도 몇 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덤퍼민에 남아 계속 굶주리는 것보다는 그 편지 속 불확실함이 차라리 나아 보였겠지요. 집을 정리하는 며칠 동안 방 안의 물건들은 하나씩 상자 속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배틀은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오랜 세월 손에 익은 도구를 남에게 넘기던 순간이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의 이별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릇과 옷가지를 추리며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밤늦도록 고민했겠지요. 어린 앤드루는 그 곁에서 상자의 크기를 눈으로 가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밖에는 이웃집 지붕들이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지요. 다만 그 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1848년 5월 19일 카네기 가족은 낡은 포경선 위스케시트에 올랐죠. 배 밑창의 좁은 선실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데는 약 5시일이 걸렸습니다. 파도가 배전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12살 소녀는 여러 밤을 보냈겠지요. 아버지의 배틀 소리 대신 이 새로운 소리가 소년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부두를 떠나던 날 아침 덤퍼민의 이웃들 몇몇이 나와 손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지요. 배 밑창의 선실은 좁았습니다. 가족들은 짐 보따리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파도가 흔드는 대로 흔들렸지요. 뱃멀미로 며칠을 앓는 승객들도 있었을 것이고 밤이면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겠지요. 낮 동안에는 갑판 위로 잠시 올라와 바람을 쐬는 승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여러 날 이어졌겠지요. 그런 날이면 시간의 감각조차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오늘이 항해의 며칠째인지 선실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되묻곤 했겠지요. 50일 가까운 항해 끝에 마침내 뉴욕항의 스카이라인이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덤퍼민의 낮은 지붕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요. 뉴욕에 도착한 가족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항구를 가득 채운 배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늘어선 낯선 건물들도 보였지요. 덤퍼민에서는 본 적 없는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지요. 가족은 다시 짐을 꾸려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직 이름도 낯선 펜실베이니아의 소도시를 향해서였지요. 배는 뉴욕에 닿았고 가족은 다시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엘러게니에 정착한 것입니다. 덤퍼민의 배틀 소리는 이제 완전히 뒤로 남겨졌습니다. 앞에 놓인 것은 낯선 언어와 낯선 공장 굴뚝들이었지요. 펜실베이니아주 엘러게니에 정착한 뒤
가족은 처음 몇 달을 친척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낯선 억양의 영어와 다른 냄새의 공기, 다른 모양의 지붕들이 그들을 둘러쌌지요. 아버지 윌리엄은 새로운 땅에서도 배틀 앞에 앉아보려 했지만 이곳의 방직업 역시 이미 공장제 생산으로 넘어가 있었지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자기 배틀을 가진 장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이 낙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소년 앤드루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좁아지는 만큼 소년은 더 일찍 자신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갔지요. 보빈 보이와 앤더슨 대령의 서재. 엘러게니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에게 선택지는 다시 방직 공장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소년의 손이 필요했지요. 13살 무렵 앤드루 카네기는 방직 공장의 보빈 보이로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빈 보이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실을 감은 실패, 즉 보빈이 비면 재빨리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단순한 만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방적기는 멈추지 않았고 소녀는 기계의 리듬에 맞춰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했지요. 새벽 어스름에 공장 문을 들어서면 안은 이미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 소리는 그치지 않았지요. 공기 중에는 실부스러기가 눈처럼 떠다녔고 그것을 마시며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손끝은 늘 실오라기에 긁혀 있었지요. 당시 이런 공장의 급여는 주급 1달러 20센트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보태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절 소년의 삶에는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엘러게니에는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퇴역 대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서재를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지요. 이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동소년들에게 책이란 살 수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은 물건이었지요. 앤더슨 대령의 서재문이 토요일 오후마다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서재가 베푸는 호의는 언젠가 그 개인과 함께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었지요. 카네기가 훗날 지은 도서관들은 특정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취약함을 어린 시절부터 눈여겨본 결과였는지도 모르지요. 카네기는 그 문을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공장의 실 부스러기 냄새를 씻어내지도 못한 채 서재로 달려갔겠지요. 문을 밀고 들어서면 나무 서가와 가죽 장정 책 등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공장의 실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지요. 석에 꽂힌 책 등을 손가락으로 훑어가며 다음 주까지 무엇을 읽을지 고르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책을 품에 안고 다시 공장 골목을 걸어 돌아오던 저녁들도 있었지요. 그에게 이 서재는 단지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배정받은 처지 바깥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지요. 서재에서 빌려온 책장을 넘기며 소녀는 다른 삶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실부스러기 사이를 뛰어다니던 손이 서재에서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는 손이 되었지요. 앤더슨 대령은 이 소년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조건도 없이 그저 문을 열어두었을 뿐이지요.
훗날 카네기는 이 경험이 자신의 도서관 자선 사업을 이끈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가 세계 곳곳에 무료 공공 도서관을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왜 하필 도서관이냐고 묻곤 했죠. 그 답은 이미 이 시절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서재문이 토요일 오후 잠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지요. 그것이 이 무렵 소년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14살이 되자 카네기는 전신국의 배달 소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급은 $2, 50센트로 올랐죠. 방직 공장에서 전신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소년이 처음으로 스스로 다음 자리를 찾아 나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실을 감던 손으로 이제는 전보 봉투를 날랐지요. 소년은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오래지 않아 답을 내놓았지요. 그의 귀와 손이 남들보다 전신부에 빨랐던 것입니다. 전신국의 배달 소년으로 일하던 시절, 카네기는 매일 피츠버그의 거리를 오가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배달 봉투 하나를 들고 뛰어다니는 사이, 그는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익혔지요. 저녁이면 사무실에 남아 전신기 앞에 홀로 앉아 신호음을 흉내내며 부호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찍힌 점과 선을 눈으로 쫓아야 했죠. 몇 달이 지나자 소리만으로 문장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아직 종이를 들여다보는 사이 그는 이미 다음 문장을 받아 적고 있었죠. 이 작은 제주 하나가 소년을 사무실 뒤편에서 앞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신기사로 승진해 월 $20를 받게 되었지요. 전신기사로 승진한 뒤에도 카네기는 여전히 소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오가는 것은 이제 도시 전체의 소식이었죠. 화재와 사고, 정치적 소요와 상거래의 소식들이 모두 그의 책상 앞을 거쳐갔습니다. 방직 공장의 실부스러기 속에서 시작한 소년이 몇 해 만에 도시의 신경망 한복판에 앉게 된 것이지요. 이 자리에서 그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속도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는지도 함께 배웠지요. 그 재주가 곧 그를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보냅니다. 스콧의 비서 첫 배당금. 찰나리 53년 펜실베이니아 철도 서부지구의 감독관이던 토머스 A. 스콧이 이 젊은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소리만으로 전신을 읽어내는 재주를 알아본 것이죠. 카네기는 스콧의 개인 비서 겸 전신기사로 자리를 옮겼고 월급은 $35로 뛰었습니다. 철도회사의 사무실은 전신국과는 다른 세계였죠. 이곳에서 오가는 것은 화물칸의 위치나 승객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노선 전체의 운행과 사고 처리, 그리고 자본의 흐름이었죠. 책상 위에는 늘 노선도와 정보용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종이 도미 속에서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기다려도 되는지를 빠르게 구분하는 법을 익혔지요. 카네기는 이곳에서 빠르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가 하나 있죠. 어느 날 사고로 선로가 막혔을 때 그는 상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판단을 내렸습니다. 파손된 화차를 태워 없애고 선로를 신속히 복구시켰다고 하죠. 상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선로는 다시 뚫려 있었습니다. 지연되던 열차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24시간 전신국을 지키며 밤새 들어오는 소식들을 처리하는 것도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딸깍거리는 전신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밤들이 쌓였지요. 상관의 자리를 대신할 줄 아는 비서라는 평판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콧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카네기는 협상과 현장 판단이 오가는 자리를 곁에서 지켜볼 기회를 얻었겠지요. 이 시절 스콧이 건넨 조언 하나가 카네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애덤스 익스프레스 컴퍼니의 주식 10주를 사보라는 권유였지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카네기 자신에게는 그만한 여윳돈이 없었지요. 어머니 마거릿이 나섰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500를 마련했지요. 이미 논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직공의 아내였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가족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계산된 투자라기보다 어머니의 결단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그 순간 그 $500는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전부였겠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네기의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10짜리 배당금 수표였지요. 그는 훗날 이 순간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손을 놀리지 않고도 돈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다는 사실이었지요. 급여 봉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돈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이 작은 수표 한 장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는 이후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감각이 됩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과 자본이 스스로 불어나는 돈은 다른 것이라는 감각이었지요. 애덤스 익스프레스의 배당금 수표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감각은 훗날 그의 판단 기준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후 20해 가까이 여러 사업에 손을 뻗었지요. 그러나 언제나 이 한 장의 수표가 알려준 원리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철도회사의 급여로 만족했다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곧 다음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더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철도 침대차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카네기는 여기에도 돈을 넣었지요. 애덤스, 익스프레스와 우드러프의 침대차 사업은 모두 철도라는 큰 산업의 격가지에서 자라난 투자였습니다. 카네기는 이 격가지들이 본줄기보다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기에 배웠지요. 2년 만에 이 투자에서 연 $5,000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철도회사 급여의 3배가 넘는 액수였죠. 30살 무렵 카네기는 이미 철강과 5대5 증기선, 철도와 유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었죠. 30 무렵 그가 손을 대고 있던 사업들은 서로 무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의 흐름 위에 놓여 있었죠. 철도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면 그 위에 침대차가 얹혔습니다. 철도가 뻗어나가는 곳마다 다리가 필요했고 다리에는 강철이 필요했지요. 전신국 배달 소년이었던 사람이 15년 만에 여러 산업에 발을 걸친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의 시대. 카네기가 눈을 돌린 다음 산업은 철강이었습니다. 1873년 1월 그는 펜실베이니아에 새로운 제철소의 건설을 시작했지요. 이름은 자신을 철도업계로 이끌어준 은인 에드거 톰슨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에드거 톰슨 제철소는 1875년 8월 22일 첫 출강을 냈지요. 용광로 아가리가 열리고 붉은 쇳물이 통로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 열기가 지켜보는 이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겠지요. 카네기는 자신이 이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제철소가 특별했던 이유는 배서모 공정을 미국에 본격적으로 들여왔다는 점이었지요. 배서모 공정은 녹인 쇳물에 공기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값싸게 강철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요. 배서모 공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강철은 소량으로만 정련되는 값비싼 금속이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놓으려 해도 철을 겹겹이 덧대야 했지요. 그러나 이 공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강철은 대량으로 값싸게 쏟아져 나오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이제 더 가벼우면서도 더 튼튼한 레일을 깔 수 있게 되었지요.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이 재료 위에서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다리와 철도, 건물의 뼈대로 쓰이던 시대였습니다. 더 단단하고 가벼운 강철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전환점이었죠. 카네기는 이 전환의 한복판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새 설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했지요. 그러나 이 제철소는 곧 업계의 표준을 다시 쓰는 자리에 섰습니다. 용광로가 처음 불을 올리던 그 밤, 공장 안은 낮보다 밝았을 것입니다. 붉은 쇳물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겠지요. 노동자들은 저마다 정해진 자리에서 뜨거운 열기를 등지고 서서 다음 공정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쇳물 냄새와 석탄 타는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겠지요. 카네기는 그 열기 바깥에 서서 자신이 지은 것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순간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강 건너 멀리서도 그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을 것이라고 훗날 이 지역 사람들은 회고했죠. 1875년 첫 출강 이후 에드거 톰슨 제철소는 몇 해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로 꼽히게 되었지요. 다른 공장들이 이 성공을 따라가려 애쓰는 동안 카네기는 이미 다음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83년 카네기는 또 하나의 제철소를 인수했습니다. 피츠버그 인근 강을 낀 마을 홈스테드에 자리한 홈스테드 제철소였지요. 강가에 늘어선 거대한 용광로들과 아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도 있었지요.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강 위로 낮게 깔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곧 카네기 철강 제국에서 가장 크고 상징적인 공장이 되지요. 이 강마을이 훗날 그의 이름과 함께 가장 많이 불리게 될 줄은 인수 당시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인수 직후 몇 해 동안 홈스테드의 생산량은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아병이가 들어설 때마다 공장의 규모도 함께 커졌지요. 강철판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완성되어 대기 중인 화채 실려 나갔습니다. 그 화차들이 미국 곳곳에 다리와 철도로 흩어져 갔지요. 홈스테드를 손에 넣은 뒤 카네기의 회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자라났지요. 경쟁사들은 하나둘 그의 가격 경쟁력 앞에 무릎을 꿇거나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뒤따랐지요. 그 성장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공장 문 안쪽에서 매일 용광로 앞에 서는 노동자들에게 그 답은 이미 분명했을 것이지요. 아침마다 홈스테드의 강가로 노동자들이 줄지어 걸어 들어가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면 골목마다 발소리가 겹쳐 울렸겠지요. 공장 문을 들어서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잠시 스치는 순간이
하루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발소리들이 마을의 시계였죠. 강가의 집들은 대부분 공장에 기대어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굴뚝의 연기가 방향을 바꾸면 빨래를 널던 사람들도 그날의 바람을 가늠했겠죠. 마을 전체가 이 공장 하나의 리듬에 맞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홈스테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달을 이어 같은 공장에서 일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걷던 통근길을 아들이 그대로 걷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지요. 이런 공장에서는 손에 익은 기술 하나가 곧 한 가정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지 급여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니었지요. 공장은 계속 커졌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직도 함께 커졌습니다. 1889년 홈스테드의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협상 끝에 임금 슬라이딩 스케일 계약을 받아냈죠. 이는 강철 가격이 오르면 임금도 함께 오르는 방식의 계약이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임금도 함께 내려갔죠. 호황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회사의 이익과 노동자의 생계를 강철 가격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함께 묶어놓은 것이기도 했지요. 시장이 흔들리면 노동자의 식탁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처음 체결되었을 때는 오랜 협상 끝에 노사 양쪽이 도달한 균형점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러나 균형은 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양쪽 모두 이 문서가 3년 뒤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지 못했겠지요. 이 계약이 만료를 앞두게 되는 1892년 강가의 공기는 이미 조금씩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년 7월 플란주치년 1월 카네기 철강회사는 새 임금 계약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정확한 삭감폭은 기록마다 다르게 전해지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뚜렷이 줄어드는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회사 측과 노조 대표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죠. 기존 계약은 6월 30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오는 동안 협상은 진전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협상은 결국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6월 25일 공장 운영을 총괄하던 헨리 클레이 프릭은 노조와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7월 1일에는 공장 문을 닫아 걸었지요. 락아웃이었습니다. 강가에 거대한 용광로들이 하나둘 불을 줄이며 침묵에 들어갔지요. 늘 연기를 뿜던 굴뚝이 조용해지자 마을 전체가 낯선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갔습니다. 임금 삭감안이 처음 알려졌을 때 노동자들은 회사를 의심했습니다. 계약 자체를, 나아가 노조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심이었지요. 6월 말 협상이 중단되고 공장이 문을 닫아 걸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강가의 집들마다 불안한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일할 곳을 잃은 사람들은 다음 며칠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가늠해야 했습니다. 그 불안은 7월 6일 새벽 바지선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마을 전체에 번져 있었지요. 이 무렵 카네기는 이미 대서양 건너 스코틀랜드 로크 레녹 인근의 레녹 로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지내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일각에서는 그가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외딴 곳을 택한 것이 여론의 호소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해석일 뿐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없지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지요.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동안 대서양 건너의 공장은 그의 이름을 단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해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될 무렵 카네기는 프릭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다툼을 감수하는 결정이라 해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이는 조용한 위임이었습니다. 현장의 판단은 전적으로 프릭에게 맡기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도 나눠지겠다는 것이었지요. 강 건너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남자와 강 이편에서 공장의 문을 걸어 잠근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런 문서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편지는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 실려 며칠씩 걸려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현장의 상황은 이미 편지 속 문장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 있었지요. 프릭은 강경했습니다. 그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신할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설 경비업체인 핑커턴 탐정회사의 요원들을 불러들였지요. 7월 6일 새벽 무장한 핑커턴 요원 약 300명이 바지선을 타고 강을 거슬러 홈스테드로 향했습니다. 강 위로 안개가 걷히기 전 두 척의 바지선은 어두운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지요. 강계는 이미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가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자들도 있었겠지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몇몇 남자들만의 다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였지요. 밤사이 사람들은 강둑을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지선이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바지선이 접안을 시도하는 순간 양측 사이에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그 아침 목숨을 잃었는지는 자료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적게는 67명, 많게는 10수명에 이른다는 기록들이 있지요. 숫자가 무엇이든 그날 아침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혹은 그날 안에 숨을 거두었지요. 총성이 그치고 바지선이 강 위에 멈춰 선 뒤에도 한동안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이들과 강둑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지요. 그 사이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전투는 며칠 더 이어지다가 7월 12일 펜실베이니아 주 방위군이 투입되며 무력으로 진압되었지요. 총검을 든 병사들이 마을 광장에 진을 치자 강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장문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요. 락아웃 자체는 그해 11월 20일까지 거의 5달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스코틀랜드의 강가에서 카네기가 보낸 전보 한 통이 도착했지요. 유혈 충돌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프릭에게 저 사람들을 다시는 고용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공장 부지에 풀이 자라게 두어도 좋다는 취지였지요.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적었지요.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최선이라고요. 강가에서 그가 택한 것은 발언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낚싯대를 쥔 손과 전보를 쥔 손이 같은 손이라는 사실이 이 며칠 동안 가장 또렷하게 드러났지요. 7월 23일 사건은 다시 한번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무정부주의자 알렉산더 버크먼이 프릭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를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지요. 핑커턴 충돌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지요.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던 대중의 동정 여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많지요. 무너지고 있던 파업의 붕괴가 이 사건으로 오히려 앞당겨진 셈이었습니다. 버크먼의 총격 소식이 신문에 실리자 전국의 여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지요. 그때까지 동정적이었던 논조들도 하나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대의는 그렇게 조용히 묻혀버렸죠. 파업이 끝난 뒤 약 1,5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은 이들의 임금도 크게 줄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5달 전 팽팽하게 시작된 협상은 이렇게 마을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11월 20일 락아웃이 끝났을 때 공장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풍경은 예전과 달랐지요. 파업을 이끌었던 얼굴들은 대부분 다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때 슬라이딩 스케일 계약을 함께 지켜냈던 노조는 이 공장에서 사실상 사라졌지요. 강가는 다시 예전처럼 연기를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기 아래 마을의 결속은 예전과 같지 않았지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카네기는 계속 스코틀랜드에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전보를 받고 답신을 보내는 나날이었지요. 아침 안개가 걷히면 낚시를 나가고 저녁이면 그날 도착한 전보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결정은 프릭이 내렸고 총성은 그의 귀에 닿지 않은 차에 대서양을 건너 문서로만 전해졌지요. 조용한 강가와 피로 물든 강가가 같은 여름 같은 회사의 이름 아래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Do Wealth라는 에세이. 홈스테드보다 3년 앞선 1889년 카네기는 노스 아메리칸 리뷰의 짧은 에세이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부였지요. 훗날 이 글은 처전 부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이 글에서 주장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재산을 죽은 뒤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생각 없이 나눠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치 공동체의 재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신탁 관리자처럼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이 문장들을 써 내려가던 카네기는 급여 봉투와 배당금 수표 사이에서 깨달았던 차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사회 전체의 언어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 인격 재산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대학과 도서관, 병원 같은 것들을 꼽았습니다. 공원과 공회당, 수영장과 교회 건물도 그 목록에 있었지요. 부가 발표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글을 부자의 오만한 훈계로 읽었지요.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나온 드문 자기 성찰로 받아들였습니다. 카네기 자신은 이 글을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손질하며 자신의 신념을 다듬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을 종이에 적는 일과 그 신념을 공장 바닥에서 실행하는 일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지요. 이 글이 나온 것은 홈스테드 파업이 벌어지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또 다른 문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1886년 부보다도 앞선 시점에 발표한 포럼지 기고문에서였지요. 노동자가 당열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제조업자들이 협회를 만드는 권리 못지않게 신성하다고 썼습니다. 조만간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지요. 같은 글에서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의 심정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고용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죠. 종이 위에서 그는 분명 노동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886년 롬 포럼 기고문과 1889년 그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카네기의 사업은 계속 커졌고 다루는 노동자의 수도 함께 늘어났지요. 노동조합의 권리를 옹호하던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생계를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도 점점 같은 사람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지요. 이 부딪힘이 표면으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홈스테드였습니다. 이 발언과 훗날 홈스테드에서 벌어진 일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파업 파괴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보면 그의 회사는 파업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요. 이 간극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886년의 카네기는 분명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썼지요. 그리고 1892년 그의 이름이 붙은 회사는 그 권리를 행사하려던 사람들의 자리에 다른 이들을 앉혔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좁혀 설명하려는 시도보다는 다투는 지점으로 남겨두는 편이 정직할 것이죠. 부에서 그가 그린 이상적인 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홈스테드에서 그가 택한 침묵과 위임 사이에도 비슷한 간극이 있죠. 재산을 공동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 앞에서는 프릭에게 정원을 맡기고 강계에 머물렀죠. 자선가로서의 신념과 경영자로서의 결정은 같은 시기에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요. 이 무렵 카네기는 자신을 두 가지 역할로 나누어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의 자신이 있었지요.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사색가로서의 자신도 있었습니다. 부는 후자의 목소리로 쓰였지요. 그러나 홈스테드의 여름은 위기의 순간에는 전자의 목소리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목소리 중 어느 쪽이 진짜였는지를 묻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질문일 것이지요. 둘 다 진짜였고 다만 서로 다른 방에서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부자인 채로 남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이라는 문장은 오늘날 카네기의 말로 널리 인용됩니다. 그러나 정작 카네기 자신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요. 1894년 피츠버그의 한 도서관위원회 만찬에서 있었던 발언이라고 합니다. 후대에 압축되고 재구성되어 지금의 형태로 굳어졌다는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통념 속의 카네기와 실제 기록 속의 카네기 사이에는 이런 틈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대부분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실이죠. 억 8천만 달러. 홈스테드의 여름이 지나가고도
카네기 철강 회사는 계속 몸집을 키웠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 무렵 카네기 철강은 미국 철강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1901년 금융가 JP 모건이 이 회사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협상은 놀라울 만큼 간결하게 끝났다고 전해지죠. 카네기가 종이에 매각 액수를 적어 건넸습니다. 모건은 그 숫자를 두고 흥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지요. 그 액수는 4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짧은 대화 한 번으로 반세기 가까이 쌓아 올린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었지요. 이 거래로 카네기 개인이 손에 쥔 몫은 자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달러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지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매각 직후 모건이 카네기에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것을 축하했다고 하지요. 다만 이 일화의 원출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정도로 남겨두는 편이 정직합니다. 모건은 카네기 철강을 페더럴 스틸과 록펠러의 레이크 슈피리어 아이언 마인스와 합병했습니다. 새로운 회사 US 스틸이 탄생했죠. 이는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 규모의 이른 기업이 되었습니다. 방직 공장의 보빈보이였던 사람의 이름이 붙었던 회사가 이제 이름조차 사라지게 되었죠. 훨씬 거대한 조직 속으로 흡수된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흡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66의 나이, 그는 마침내 회사에서 손을 뗐죠.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던 날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평생을 바친 회사의 이름이 서류 한 장과 함께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한때 보빈을 갈아 끼우던 소년이 이제 서명 하나로 거대한 돈을 움직이는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그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네기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나이도 한몫했겠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관심은 공장 운영보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를 발표한 지 10여 년,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죠. 매각은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은퇴한 카네기가 손에 쥔 것은 종이 위에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죠. 그는 이미 1889년의 에세이에서 그 답을 스스로 적어둔 바 있었습니다. 인격재산은 신탁관리자의 손으로 공동체에 돌아가야 한다는 답이었지요. 이제 그는 그 말을 실행에 옮길 시간과 돈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재산을 불리는 일이 아니라 흩뿌리는 일이었지요. 그 이전에도 그는 이미 여러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1891년 5월 5일 문을 연 카네기 홀은 개관주간 공연으로도 기억되지요.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가 지휘봉을 잡고 미국 데뷔 무대를 가진 공연이었습니다. 그 밤 객석에는 뉴욕의 부유층과 문화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지요. 강철과 철도로 쌓은 부가 이제 음악당의 벽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지요. 1900년에는 피츠버그에 기술학교를 세우기 위해 2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는 카네기 공과대학으로 자라났고 이후 700만 달러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었지요. 이 학교는 카네기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뒤인 1967년 멜론 연구소와 합병했습니다. 오늘날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죠. 진짜 규모의 자선은 은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US 스틸이 탄생한 뒤
카네기 철강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한 시대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지요. 강철이 미국의 다리와 철도와 마철루를 떠받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정점에서 회사를 넘긴 카네기는 이제 다른 종류의 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공장과 용광로 대신 이번에는 책과 벽돌과 콘서트 홀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보자는 답장, 그리고 천연 오후 구개의 고요함. 은퇴한 카네기에게 남은 시간은 18년이었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는 재산의 약 90%를 자선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대략 3억 5천만 달러, 열에 9을 내놓은 셈이었지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눈여겨볼 것은 그 돈이 흘러간 구체적인 형태이지요. 그가 지원해 세계 곳곳에 지어진 공공도서관은 모두 2,059곳에 이릅니다. 미국에 1,795곳, 영국과 아일랜드에 유축객 60곳이 세워졌죠. 캐나다에도 125곳이 들어섰습니다. 그 밖에 호주에서 아프리카를 지나 카리브해까지 25곳이 더 흩어져 있었죠. 카네기는 이 도서관들을 지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비용은 자신이 대도해 운영비와 유지비는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도서관은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시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도서관 개관식마다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마을 유지들의 축사가 끝나면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서가로 뛰어 들어갔겠지요. 카네기 자신은 대부분의 개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에 대한 소식은 편지와 신문을 통해 그에게 전해졌을 것이지요. 그는 한 도시에 도서관을 지어줄 때마다 자신이 한때 토요일 오후만을 기다리던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겼을지도 모릅니다. 2005번 9번 반복된 이 장면 하나하나는 그가 남긴 재산 중 어떤 숫자보다도 오래 그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도서관 건물들은 저마다 다른 모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비슷한 정적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창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종이 냄새, 사서가 서가를 정리하는 조용한 발소리 같은 것들이었지요. 어느 소도시의 도서관은 벽돌 건물이었고 어느 항구 도시의 도서관은 돌기둥을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어디서나 같았을 것이지요. 처음 보는 책등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 그리고 그 책을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엘러게니의 좁은 서재에서 시작해 이제 지구 반대편의 소도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었지요. 그의 첫 도서관 기부는 1881년 다른 어디도 아닌 고향 던펌린을 향했습니다. 배틀 소리가 멎고 굶주림을 견디려 일찍 잠자리에 들던 소년이 자랐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서관 문이 열렸지요. 고향 던펌린에 도서관이 들어서던 날, 그는 이 마을을 떠난 지 이미 30년이 넘어 있었습니다. 한때 배를 고르며 떠났던 소년이 이제 이 마을에 건물을 지어 돌려주는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 자리에 실제로 참석했는지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이 마을만은 그에게 특별했을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마다 앤더슨 대령의 서재문을 두드리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안쪽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에 매달리던 소년의 기억이었지요. 그 기억이 반세기를 건너 이 도서관들의 벽돌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의 문이 토요일 오후에만 소수의 소년들에게만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문 자체를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도서관 다음으로 그의 관심을 끈 것은 교육과 평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이들은 더 쉽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랐지요. 그리고 강철을 만들며 지켜본 세계가 언젠가 전쟁 없이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910년 12월 75세 생일을 갓 넘긴 채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1천만 달러를 출연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한 것이지요. 재단의 목적은 전쟁이라는 문명의 오점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재단을 세운 직후 몇 해 동안 카네기는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며 협약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이제 도서관 설계도 대신 국제 조약 초안들이 쌓여 있었지요. 그는 이 일이 도서관을 짓는 일만큼이나 손에 잡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랐을 것입니다. 국제평화재단을 세운 뒤에도 카네기는 국제기구나 협약이 마련되기를 바랐겠지요. 그는 자신의 재산과 이름을 그 목표에 기꺼이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은 곧 시험대에 오르지요.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이 노인에게 깊은 좌절을 안겼습니다. 도서관을 지을 때는 벽돌 하나하나가 그의 뜻대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막는 일은 그의 재산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요.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 좌절이 그의 건강을 크게 무너뜨렸다고 보았습니다. 세계가 자신이 믿어온 방향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지요. 재산을 만드는 일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운 종류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년의 그는 신문을 펼칠 때마다 자신이 부어온 재단의 이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막지 못한 전쟁의 소식도 나란히 마주해야 했지요.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아내 루이스 휘트필드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887년 4월 22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마거릿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을 미뤄왔다는 것이 오래 전해지는 이야기죠. 1897년 3월 30일에는 외동딸 마거릿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스코틀랜드에도 정을 붙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카네기 부부는 그해 스카이보 성을 1년간 임차했습니다. 이듬해인 1898년에는 이를 사들여 사유지로 삼았지요. 건물을 3배 넘게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1892년 여름 그가 머물던 곳은 스카이보가 아니라 레녹 로지였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카이보의 웅장한 성벽은 아직 그의 것이 되기 전이었지요. 강가의 조용한 로지와 훗날의 웅장한 성 사이에는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카이보의 넓은 정원에서 어린 마거릿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 무렵 카네기에게 남은 소박한 낙이었을 것입니다. 성벽 너머로 보이는 하일랜드의 능선은 그가 젊은 시절 뛰놀던 덤퍼린의 풍경과는 또 달랐지요. 그러나 안개가 낮게 깔리는 아침이면 어딘가 낯익은 기시감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1917년 카네기는 매사추세츠주 레녹스의 섀도우 브룩이라는 저택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스카이보까지 여행할 기력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강 건너의 세계로 대서양 저편으로 건너 다닐 힘조차 소진된 노년이었습니다. 한때 대서양을 오가며 강계에서 강가로 옮겨 다니던 사람이었지요. 이제는 한 저택의 창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하루는 단조로웠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비서가 전해오는 편지 몇 통을 읽고 오후가 되면 정원을 잠시 거니는 정도였겠지요. 도서관을 세우던 시절의 분주함도, 철강 공장을 오가던 시절의 긴장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손님도 예전보다 줄었을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대개 자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숫자와 계획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신탁 관리자로서의 습관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1979년 봄, 병으로 쇠약해진 83살의 카네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소원했던 옛 동업자 헨리 클레이 프릭에게 화해를 청하는 편지였죠. 프릭과의 관계는 홈스테드 이후 완전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카네기는 이 편지를 직접 쓰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대필시켜 보냈죠. 그가 무슨 말을 담았는지 정확히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를 청하는 내용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프릭은 지옥에서 만나자고 전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강가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전보로 신뢰를 주고받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한 문장뿐이었지요. 프릭의 답장이 전해진 뒤로도 카네기는 몇 달을 더 살았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그가 이 답장을 몇 번이나 떠올렸을지는 알 수 없지요. 다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청한 것이 화해였습니다. 돌아온 것이 거절이었다는 사실만은 남지요. 그리고 그 거절과 무관하게 그가 지어온 도서관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1일 카네기는 섀도우부르크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84살이었지요. 사망 당시 그의 순자산은 편차가 크긴 하지만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부였다고 이야기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도서관들은 남았습니다. 2,509개의 건물, 그 안의 서가, 그 서가 앞에 앉은 사람들이었지요. 그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 흩어져 나갔습니다. 정작 그의 이름으로 남은 것은 은행의 장호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건물들이었지요. 이 건물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넘도록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서가 사이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의 이름조차 특별히 의식하지 않지요. 어쩌면 그것이 이 유산의 가장 조용한 형태일 것입니다. 프릭에게서 돌아온 답은 지옥에서 보자는 한 줄이었습니다. 덤퍼린에서 시작해 세계 곳곳으로 퍼진 도서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문을 열고 서 있었지요. 토요일 오후마다 앤더슨 대령의 서재 앞에 줄을 서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갖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축하도 뜨거운 갈채도 아닌 그저 언제나 열려있는 문 하나였지요. 다시 1892년 7월의 그 아침으로 돌아가 봅니다. 로크레녹의 안개 낀 강가, 낚싯대를 든 남자와 아직 그에게 닿지 않은 전보였습니다. 그는 그 강가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물고기였을 수도, 소식이었을 수도, 그저 침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떠나온 덤퍼린의 배틀 소리도, 그가 만들어낸 홈스테드의 총성도 모두 강물 소리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안개는 언젠가 걷히고 강물은 언젠가 다시 맑아졌을 것입니다. 그 강가를 기억하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 나이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강가에서 아주 멀리 세계 곳곳의 도서관들은 지금도 조용히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